코스피가 약 8개월 만에 2,500선을 탈환하면서 답답한 박스권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대형주들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방산 부문의 독과점 문제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하나와 대우조선해양 합병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공정위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의 합병 승인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NC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의 신작이 NC의 대표작 리니지를 모방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게임 업계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NC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뿐 아니라 리니지와 유사한 게임들, 일명 리니지 라이크 게임에 대해 선전포고를 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전화로 보험을 가입할 때 판매원들이 소비자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통해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불안전 판매 비율이 직접 만나 보험을 가입하는 것보다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방위사업청이 방산 부문 독과점 문제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한화 대우조선 합병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공정위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내 군함 시장의 유일한 수요자인 방위사업청이 찬성표를 던진 만큼 합병 승인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영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합병 승인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군함 때문입니다. 군함은 큰 틀에서 무기와 배로 나뉩니다. 이 시장에서 한화는 무기를, 대우조선해양은 배 생산을 독과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양사 합병 시 한화가 무기를 경쟁 조선사에 비싸게 팔아 상대의 군함 수주 경쟁력을 끌어내릴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군함 시장의 유일한 수요자는 방위사업청입니다. 방사청은 양사 합병이 군함 분야 방위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검토 결과를 최근 공정위에 전달했습니다. 방사청 관계자는 한국경제TV와의 통화에서 세부 내용은 답변이 제한된다면서도 공정위 요청에 따라 검토 결과를 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검토 결과에는 군함의 각 부품을 다른 회사가 아닌 방사청에 직접 납품하고 원가 검증도 이루어진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상 양사합병에 찬성한다는 의미입니다. HD 한국조선해양과 LIG 넥스원 등 주요 이해 관계자들도 양사합병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공정위에 전달했습니다. 방위사업법에 따르면 방산기업이 원가를 조작하다 적발되면 부당이득의 2배를 가상금으로 물리고 향후 5년간 입찰을 제한합니다. 5년 입찰 제한은 사실상 시장 퇴출과도 같아 득보다 실이 더 크다는 설명입니다. 방사청 관계자는 다만 규제가 있다 하더라도 방산기업이 작정하고 불공정 행위를 저지르면 사전에 거를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화 측은 군함 입찰 구조상 무기를 경쟁 조선사에 비싸게 팔 수 없다면서 우려에 대한 별도의 시정 계획은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결합 심사가 막바지 단계라며 신속하게 결론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안 단독 취재한 산업부 고영욱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고 기자, 이 한화는 군함 독점 가능성이 없다고 하고 공정위는 있다는 입장이었는데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네, 핵심 이해 관계자들과 또 이제 정부기관의 취재를 종합을 하면 한화가 군함 무기를 다른 조선사에 비싸게 팔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겁니다. 그 국내 군함은 오직 이제 방위사업청 예산으로 만들어지고요, 또 기업 마진도 정해줍니다. 한 2~3% 안팎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크게 돈 되는 사업은 아닌 겁니다. 이제 평판을 쌓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화 측은 그 공정위와 각을 세우는 건 아니고 또 이제 십수조 원의 공적 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을 하루라도 빨리 정상화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그런데 오히려 유럽에서는 또 합병 승인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건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네, 이제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한화와 이제 대우조선해양은 업종이 다른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의 매출에서 이제 군함이 차지하는 비중은 8에서 10% 정도입니다. 예. 한화는 아예 배를 만들지 않고요. 때문에 이제 군함 시장 독과점 문제는 외국에서는 이슈 자체가 되지 않는 반면에 국내에서는 경쟁 기업들 간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공정위가 군함 시장의 독과점 문제 시정 계획을 요구하는
조건부 합병 승인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이 방위사업청이 이제 문제 없다고 결론을 내렸으니까 이제 공정위도 좀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뭐 승인은 시간 문제 같은데 이게 좀 더 늦어지면은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뭐 한화는 어쨌든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뭐 올해 이제 군함 예산은 2조 2,300억 원 가량인데요. 뭐 이제 이 시장은 다시 뭐 이지스함이나 이런 대형함이나 아니면 이제 경비정 같은 중소형 함으로 나뉩니다. 예. 대형함은 통상 이제 대우조선해양과 한국조선해양이 이제 번갈아 수주합니다. 인력과 설비의 한계 때문인데요. 다음 달 8,000억 원 규모의 충남급 호위함 수주 순서는 대우조선해양 차례입니다. 이제 합병 승인이 수주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정책 리스크라는 점은 분명한 만큼 이제 해소돼야 하는 겁니다. 한화 측은 이번에 군함 수주를 못하더라도 LNG 수주가 호황인 만큼 전체적으로 큰 타격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고용욱 기자였습니다. 오늘 우리 주식시장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정호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정 기자, 이 벽처럼 느껴지던 2,500선을 8개월 만에 넘었습니다. 뭐 오늘만 보면 외국인이 사고 대형주가 끄는 장세인데 앞으로가 기대가 됩니다. 맞습니다. 제가 지난주 방송을 통해서 우리 유가증권 시장에 훈풍이 불 수 있다, 기대도 좋다라고 했는데 오늘만큼은 아무래도 이 예언이 유효했나 봅니다. 네. 오늘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 모두 오늘 빨간불을 켜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오늘 특히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유가증권 시장의 경우 2,500선을 드디어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8월 18일 이후 이 8개월 만에 유가증권 시장이 2,500선을 돌파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유가증권 시장 지수를 누가 견인했냐 보면은 바로 외국인이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모두 매도하는 가운데에서도 외국인은 7,300억 원가량 매수하면서 장을 견인했고요. 또 특히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 바로 삼성전자였습니다. 네. 2위, 3위 뭐 LG 엔솔 그리고 SK 하이닉스보다 2배 가까운 금액을 사들이면서 이 장을 견인했는데요. 아무래도 지난주 금요일에 이 삼성전자가 깜짝 감산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반도체 업황의 개선을 전망하면서 외국인들이 이 삼성전자의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코스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코스피는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이끌었는데 코스닥은 오늘도 에코프로가 달렸습니다. 이게 아무리 과열이라고 해도 계속 달리는 분위기인데 좀 엄청납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증권업계에서는 과열 구간이라고 계속해서 경고를 해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에코프로 또 20% 넘게 급등하면서 네. 시장을 견인했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한번 성장률을 보면요. 상승률이 에코프로는 24.70% 오르면서 72만 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HN 모두 전 거래일 대비,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이죠. 대비 더 훨씬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사실 이 시가총액으로만 보면은 제가 사실 얼마나 뭐 500% 상승했다, 700% 상승했다 말들이 많아서 제가 시가총액으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에코프로 삼형제라고 하죠. 에코프로, 프로비엠, 프로HN과 또 카카오 그룹주, 그리고 카카오뱅크, 페이, 게임즈 이 시총을 더해보니 에코프로 그룹주가 더 많은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코스닥 전체 시가총액에서 이 에코프로 삼형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이 11.58%였습니다. 코스닥 전체 시장에서 11.58%가 에코프로 삼형제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최근 2차 전지주가 강세인 건 알겠는데 이 카카오그룹주와 카카오그룹주 시총을 넘었다는 건 좀 놀랍습니다. 오늘 뭐 특별히 강세를 보인 이유가 있습니까? 정말 말들은 무성한데요. 아무래도 에코프로의 자회사인 에코프로 머터리얼즈가 상장할 수 있다, 추가 상장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게 호재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요, 2차 전지의 핵심 양극재인 이 전구체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이달 중으로 이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할 것이다. 네.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이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호실적을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에 제가 내일 실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적게는 3배, 그리고 많게는 5배 가량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렇게 실적이 좋더라도 증권업계에서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어닝 슈퍼 서프라이즈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과열 구간이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실적 기대감이라면 슈퍼 서프라이즈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또 한 연구위원 같은 경우에는 주가는 올랐지만 변한 건 없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아무래도 미래 전망이 좋다, 2차 전지주가 잘 나가고 있다. 이 부분은 맞지만 아무래도 급작스럽게 오른 테마성 장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런 조언도 귀 담아 들으셔야겠습니다. 예, 투자에 조금 더 신중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정 기자, 내일 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일단 뭐 시장에서는 뭐 동결이 좀 우세한 분위기입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증권업계에서는 이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동결할 것이다에 좀 많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가 국내 채권업계 종사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냐 물어봤는데 전체 응답자의 83%가 이제 동결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가장 큰 원인으로는 아무래도 국내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 이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지난해 7월과 제가 한번 비교해 보면요. 지난해 7월에는 이 국내 소비자 물가 추이가 6.3%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3월에 보시면 4.3%로 2.0%포인트 줄어든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이 4.5%보다 하회하는 걸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물가가 좀 안정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한 뭐 미국의 지표들도 중요합니다. 미국의 실업률도 올라가고 있고 또 미국의 CPI,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도 상승률이 조금씩 점차 하락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국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긴축 기조도 아무래도 누그러들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 같은 기대감에 따라서 이 3월 3년채 국고채 금리 같은 경우에도 이전 달에 비해서 52.7bp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무래도 동결에 많은 무게가 실리고는 있지만 이 금통위 결과에 따라서 내일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이 부분은 챙겨봐야겠습니다. 정호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전문가 연결해서 우리 시장 전망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용택 IBK 투자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님? 예, 안녕하세요. 네. 정용택입니다. 네, 먼저 8개월 만에 코스피가 2,500선을 돌파했습니다. 그 배경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아마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삼성전자가 감산을 발표하면서 시가총액 비중이 큰 반도체 및 관련 주식들이 큰 폭으로 오른 부분들이 가장 직접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최근에 확정된 미국 인플레이션 법을 통해서 2차 전지나 차세대 에너지 관련 주식들의 수혜가 부각된 점, 그리고 중국 쪽 경기 반등 기대감이 외국인 투자자들을 자극하고 있는 점, 이런 요인들이 아마 시장이 2,500선을 돌파한 배경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삼성전자의 감산 발표 이후 반도체주가 좀 뜨거운 분위기고 2차 전지 역시 주도주 역할을 확실히 하고 있는데 2차 전지 과열 논란은 여전합니다. 이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을 자극할 만한 재료가 있고 그 기대감이 이번 2차 전지처럼 1분기부터 실적에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도주로서 손색이 없는 부분이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사람들 여럿이 지적하듯이 지나치게 단기 급등한 측면이 있는 만큼 종목별로 펀더멘털 개선 속도와 주가 급등 속도를 비교해보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급등한 종목에 대해서는 분명히 과열권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범위를 조금 넓혀서 이번에 반등을 시작하는 반도체를 필두로 한 경기 관련 주식들 쪽으로 범위를 좀 넓혀가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코스피가 2,500선을 넘으면서 이제 박스권 타입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좀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코스피 상단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스트래티지스트가 올해 연초에 올해 코스피 상단을 한 2,800선 정도 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분기하고 3분기 같은 경우에 저희는 주식시장이 반등을 할 가능성이 있고 박스권도 조금 높여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두 가지 이유가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동안 시장을 꾸준히 억누르고 있는 미국 금리 인상이 저희는 5월 FOMC에서 종료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압박이 좀 완화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번 2, 4분기부터 중국의 경제지표 반등이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 수출도 바닥을 확인하고 반등을 시작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특히 중국 경기 반등 가시화에 상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 경제 성장률 컨센서스 2분기치는 7%를 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다만 가는 과정이 굉장히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아직 미국 은행들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된 불안 요인들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상승세를 유지를 하겠지만 변동성이 조금 높고 조심조심 가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정용택 IBK 투자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지난주 미국의 고용 지표를 확인했고 인플레 압력이 줄어들 거다 이런 해석에 좀 기대를 걸면서 강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휴장을 마치고 또 어떻게 개장하는지가 중요하겠죠. 고 웨스트 김종학 기자와 관전 포인트들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이번 주 좀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굵직한 이벤트들 많이 예정이 돼 있죠. 네, 이번 주 투자자들이 많이들 챙겨보시는 소비자 물가 그리고 미국 FOMC 의사로 줄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이번 주 그런데 시장의 진짜 관심은 우리 시장이 한 주를 다 보낸 금요일에 나올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이 현재 시장 참가자들이 가장 기다리는 신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정책 변화일 텐데 이에 대한 실마리를 잡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나왔던 이제 3월 신규 고용에서는 23만 6천 건의 일자리가 늘면서 여전히 고용이 견조하다는 해석과 함께 미국 채권 시장에서는 2년물 금리가 17bp나 뛰면서 4% 선에 바짝 다가서기도 했습니다. 예. 10년물 국채도 공매도가 조금 몰리면서 전거래일 하루 만에 12bp가량 뛰기도 했었는데 이례적인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오늘은 저희 뉴스 시작 전까지는 3bp가량 재차 하락하면서 시장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예. 아무래도 견조한 고용이 이제 미국 시장 안에서도 이게 호재인지 악재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하지 못하는 참가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네.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마익뉴 BMO 수석 투자자 얘기를 좀 들어보면 3월의 일자리 수준이 경기 둔화를 흡수할 수 있을 정도라면서 연준의 생각을 바꾸기에는 지금 이르다 이렇게 지금 진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고용이 식고 있다는 해석도 많지만 사실은 적당히 열을 내면서 일자리가 늘고 있는 중이고 연준이 이제 브레이크를 걸어가면서 임금도 적정 수준에서 통제가 되면서 골디락스인 상황 이런 상황에서는 5월 통화 정책이 너무 급격하게 변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네. 해석들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확실히 경제 지표들 보는 해석도 좀 엇갈리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또 확실히 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뉴욕 증시 기업들 1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경기 지표보다 실적이 키가 될 거다 하는 분석들이 네. 많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런 얘기 나오는 겁니까? 어떤 기업들이 이번 주에 실적을 먼저 공개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미국의 대형 은행주 JP모건 체이스, 시티그룹, 웰스파고를 비롯해서 경기 방어주 성격의 주식들이 먼저 실적을 공개합니다. 네. 보통 은행주 하면은 시장의 관심도가 조금 낮은 편이지만 이번엔 특별합니다. 지난달까지 실리콘밸리뱅크 그리고 크레디트 스위스 등 미국과 유럽은행이 줄줄이 충격을 받은 직후에 그렇죠. 이제 지역 은행들이 대형 은행으로 예금을 옮겼다라는 그런 추정 속에서 실적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보면은 이런 자금 흐름과 자국 소비자들의 재정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미국 은행들의 경영진이 실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향후 실적을 어떻게 전망하는지가 예. 이번에 공개되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주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가 주주서원에서 은행 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이처럼 은행의 실적과 예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진단하고 있는 그런 CEO의 얘기를 직접 듣는 것도 시장에서 아주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형 은행들이 이제 대출 기준을 높여가면서 연준의 긴축을 간접적으로 도움을 많이 줘왔는데 미국의 실직자가 늘어나는 현재 시점에서 이런 정책을 지속할지 여부도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서 보자면 과연 은행이 이제 안전자산 예금을 떠나서 위험자산으로 투자 자금이 얼마나 이동하고 있는지를 이번 실적을 통해서 좀 공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예금에 남아있는 자금이 적다라고 한다면 시장의 또 하나의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실적에서 조금 더 확인해 볼 기업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항공 수요 회복과 함께 한편으로는 오펙 플러스의 전격적인 감산 여파로 유가가 올라서 타격을 받은
항공주입니다. 델타 항공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정을 조금 받고 있는데 네. 실적 전망에 대한 발표와 함께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주목해볼 부분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실적이 중요한 거에 비해서 저희도 뭐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좀 짚어보는 부분이지만 지금 미국 기업의 1분기 실적 결과가 좀 좋지 않을 거다. 전망치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더라고요. 네, 상당히 좋지 않은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한편으로 보면 알려진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번 분위기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 골드만삭스 등 미 월가의 1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종합해서 이 자료를 낸 것을 보면 팬데믹 당시보다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팩트셋 집계인데 보시면은 S&P 500 기업 이제 1분기 순이익 전망치를 보면은 6.8% 감소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게 2020년 팬데믹 당시에 32%가량 감소한 뒤에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서서히 감소하다 못해서 마이너스로 진입을 한 것인데 네. 이렇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기업들의 실적만 봐도 본격적으로 침체에 접어든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 이제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을 전망한 자료에서도 마찬가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 2020년 3분기에 마이너스 31%에서 회복세를 보였었던 이제 주당 순이익이 작년 4분기에 꺾이기 시작하더니 이번 1분기에는 마이너스 7.2%까지 더 내려갈 것이다. 이런 해석들이 월가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런 전망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상당히 보수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는 건데 에릭 고든 브라운 어드바이저리 책임 같은 경우에는 기업 수익 관점에서 이미 경기 침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 조정 가능성이 있다면서 시장에 조심해야 한다. 이런 진단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술주를 비롯해서 주가가 좀 크게 오른 점도 계속해서 부담 요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집계에서도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모았는데 보시면은 지난해 순손실을 보였던 아마존은 이번 1분기에 주당 순이익 기준으로 155% 그리고 세일즈포스닷컴과 캐터필러, 스타벅스 이런 기업들이 예상보다는 좋은 실적을 낼 것이다 이런 기대를 받고 있기는 합니다. 네. 하지만 이 역시 예상치이기 때문에 가령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와 이제 제휴를 하고 있지만 정말 그게 광고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느냐. 그리고 또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소비 실적이 정말로 이제 매출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느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언급해 주신 대로 평균 올해 20% 정도가 올랐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조정의 빌미가 된다.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뉴욕 증시 상황 챙겨봤는데 마지막으로 또 챙겨봐야 될 이슈들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이번 주 일정을 좀 간단히 짚어보면 방금 이제 실적도 있지만 연준의 내부 생각을 알 수 있는 FOMC 의사록이 이제 공개가 됩니다. 연준은 3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 올렸는데 파월 의장이 올해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에 대한 속내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금리 동결과 이제 인하에 대한 여러 가지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소비자 물가 또 생산자 물가가 연달아 나오기 때문에 이번 주 일을 두고 시장 변동성이 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웨스트 김종학 기자였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할 때 수술을 받은 적은 있는지, 먹고 있는 약은 있는지를 알려야 하는 계약 전 알릴 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절차를 모르는 가입자들이 많은 데다 전화보험 가입의 경우 실적에 급급한 텔레마케터들이 이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이 가입자들에게 피해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장슬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최근 병원에서 협심증 진단을 받고 보유하고 있던 암보험을 통해 보험금 청구를 한 60대 최모 씨. 하지만 보험사는 최 씨가 과거 협심증과 관련한 통원 치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은 이력을 보험 가입 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약 2년여간 납부했던 보험료를 모두 날리게 된 최 씨는 억울하기만 합니다. 해당 보험은 보험사에서 직접 걸려온 텔레마케팅을 통해 가입한 상품이었고 당시 가입 절차는 말 그대로 속사포로 이뤄져 제대로 이해할 수조차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해당 아니면 아니야 하시면 돼요. 제가 상계를 인해 여사로부터
다음 출근사항 사유가 있으시는 자를 의무로 사주자를 알려주셔도 만약 사실과 다르게 아니고 검사지하거나 무언가를 해결될 수 있는 실제로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서로 검사를 통해서 진단성 진찰 진료와 진서견 치료 이후 수술 통해 따라 의뢰인 완사드릴까요? 보험 가입자는 보험 가입 전 과거 병력이나 진단 이력과 관련해 보험사가 질문하는 중요한 사항을 성실하게 알려야 하는 계약 전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암 진단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이 암보험에 가입하려 할 때 보험사는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통해 위험률이 높다고 판단하면 가입을 거절하기도 합니다. 설계사가 직접 가입자와 만나 진행하는 대면 채널의 경우 충분한 설명을 통해 이 같은 중요 사항을 체크할 수 있지만 문제는 텔레마케팅과 같은 비대면 채널입니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손해보험사의 텔레마케팅 채널의 불안전 판매율은 대면 채널보다 3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화로 이뤄지는 보험 가입이다 보니 대부분의 약관 설명은 알아듣기 힘든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가입자 입장에서는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같이 중요 고지사항을 놓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이번 사례 단독 취재한 경제부 장슬기 기자와 좀 더 자세한 내용 나눠보겠습니다. 장 기자, 사실 이런 비슷한 사연 언젠가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이 보험 계약을 둘러싼 불안전 판매 문제는 좀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계약 전 알릴 의무, 이거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네, 먼저 사실 보험의 경우 대부분 설계사를 통해서 우리가 좀 가입을 하게 됩니다. 네. 설계사들은 이 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과거에 병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수술을 했었는지 네. 이런 것들 중요한 이력 등을 물어보고 체크한 뒤에 가입을 좀 진행을 합니다. 네. 네, 추후 보험사 직원이 직접 현장 심사를 하거나 이 손해사정사에 위임해서 가입자의 과거 이력 등을 병원을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허위로 대답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실제 이번 사례에 이 약관에 게재돼 있는 계약 전 알릴 의무 그 부분을 제가 좀 발췌를 했습니다. 만약 과거 병력을 숨기고 가입했다가 해당 질병으로 보장을 받으려고 한다. 이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됩니다. 그럴 경우에 보험 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가입자의 가실이라는 건데요. 네, 먼저 이번 사례는 설계사가 아니라 텔레마케팅, 즉 이제 전화, 비대면으로 이뤄진 케이스입니다. 제가 먼저 이 보험 가입에 이뤄진 실제 과정 중에 한 부분을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언행이 안되겠다고 연락이 진짜 형을 이제 내신의 파마세 말할 내려진다 내경세 내출은 ADH하고 펄제 제거로 사업자 증가자는 검사를 통해서 제일한단지 내출을 이번 수도 특별가서 언행이 받은 사실이 따로 있습니다. 네, 혹시 허앵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전혀 못 알아듣겠는데요. 네,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쇼미더머니에 나오는 앱 같습니다. 네, 사실 제가 객관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일부러 자막을 안 넣었습니다. 네, 이번 사례의 주인공은 식당 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보험사에서 암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전화가 왔고 기존 가입한 보험에서 협심증 관련한 보장이 빠져 있으니 월 19,000원만 더 내고 보장을 더 받으셔라. 이렇게 가입을 유도합니다. 네. 이후 제가 이제 들려드린 것처럼 엄청난 속도로 가입 절차가 이뤄집니다. 이 과정에서 담당자는 과거 5년간 관련 수술 등 이력을 묻긴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내용과 네. 속도인데 과연 최 씨는 이해했을지는 의문입니다. 제가 이 취재하면서 받은 보험 관련 제보는 이 불안전 판매 건이 상당합니다. 그중에 대부분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루어진 가입이었습니다. 설계사나 텔레마케터들은 대부분 최 씨와 같이 연령층이 좀 있는 가입자에게는 보통 어머님 그냥 내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자료 음성 들어만 봐도 대충 하는 게 느껴지는데 보험사 내부나 금융 감독에서는 이런 형태로 이뤄진 계약들을 용인을 해주는 편입니까? 사실 이런 문제는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돼 왔고 인지도 하고는 있습니다. 네, 이미 금감원은 지난 2018년에 이 속사포랩보다 빠른 보험 상품 설명을 금지하는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었습니다. 보험 상품을 설명할 때 이제 적정한 속도를 좀 유지하라 이런 것들이 좀 골자였습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실적에 급급한 일부 이제 마케터들로 인해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물론 일일이 다 감독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이런 영업 관행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까 저희가 본 사연도 불안전 판매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사실 이 최 씨도 보험사로부터 처음에 이 해지 통보를 받았을 때 내가 뭔가를 좀 잘못했구나
정도로만 좀 인식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후에 이 최 씨의 아들이 이 악사 손해보험에 정식으로 민원을 넣었습니다. 이 보험사에서도 해당 녹취 파일, 아까 제가 들려드렸죠. 네. 이걸 확인을 했는데 이해 못할 정도로 빠른 속도는 아니었다. 이런 답변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 억울했던 최 씨의 아들이 이후에 이제 금감원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했더니 그제서야 불안전 판매를 인정한다며 이 보험 계약 해지 통보는 철회하겠다.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결국에는 좀 귀찮아도 계약서를 꼼꼼하게 보지 않으면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맞습니다. 안타깝지만 그게 최선이긴 합니다. 네, 이번 사례는 좀 두 가지 포인트가 좀 있는데요. 먼저 전화로 가입되는 보험의 경우에 귀찮다고 해서 좀 빠르게 읽어주는 약관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일부 설계사들은 이 보험 가입 후에 걸려오는 해피콜이라고 하죠. 네. 네, 이후에 뭐 보험 잘 진행이 됐는지를 좀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데 여기서도 무조건 네라고 대답하도록 유도를 좀 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사실 이 내 돈이 나가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조금 더 꼼꼼히 확인한 후에 가입 유무를 좀 따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계약 전 알릴 의무가 추후 보험료를 그대로 날릴 수도 있을 정도의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입자도 당연히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하고요. 이 보험사 자체적으로도 절차를 더 강화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최 씨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고지 의무에 대한 사전 안내를 더 명확히 하는 것, 그리고 담당자들의 관련 교육을 더 강화하는 것 역시 보험사의 의무가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장슬기 기자였습니다. NC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가 최근 내놓은 신작이 NC의 대표작 리니지를 표절했다며 저작권 소송을 제기해 게임업계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 NC소프트의 리니지는 PC나 모바일 할 것 없이 국내 MMORPG 게임의 롤 모델이어서 게임업계에는 리니지와 비슷한 게임을 뜻하는 리니지 라이크라는 말까지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습니다. 박혜린 산업부 기자와 자세한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박 기자, 사실 이제 표절이라는 표현도 민망한데 이제 국내 그 MMORPG 장르 자체가 대부분 NC 리니지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진부터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NC소프트가 자사의 리니지2M과 아케이지 월을 비교하며 표절 문제를 제기한 사진입니다. 네. 왼쪽이 리니지2M, 오른쪽이 아케이지 1인데 시스템뿐 아니라 아이템 순서나 캐릭터, 옵션 순서까지 이 인터페이스까지 비슷한 모습이죠. NC 측이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했다며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자 카카오게임즈는 동종 장르의 게임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온 게임 내 요소 및 배치 방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업계에서도 이번 사안을 두고 표절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이 카카오가 주장하는 좀 일반적이라는 내용들이 사실 좀 NC소프트와 비슷한데 왜 표절 입증이 어려운 겁니까? 네, 카카오게임즈 측의 발언인 동종 장르, 일반적이란 표현에 주목해 보아야 할 것 네. 같습니다. 현재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매출이 가장 잘 나오는 게임들 순위 보여드리겠습니다. 1위는 리니지 M, 2위는 이번에 문제가 된 아케이지 워가 차지하고 있고 3위 오딘, 5위와 6위도 각각 리니지 2M과 W가 차지하고 있죠. 3위 오딘은 출시 당시 리니지와 세계관만 다른 북유럽 리니지라는 비판을 받은 게임이고요. 4위인 이 프라시아 전기 역시 리니지 라이크에서 자유로운 게임은 아닙니다. 소위 말해 잘 팔리는 게임은 리니지거나 리니지와 매우 유사하다는 거죠. 게임업계에서는 모방과 도용, 또 복제까지 거듭되면서 많은 유사한 게임이 그간 탄생해왔고 모방이나 표절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없다고 말합니다. 즉 법원이 이번에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경우 자칫 이 MMORPG라는 장르에 대해 NC의 독점권을 인정해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원이 NC의 손을 들어주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NC는 지난 2021년에도 웹전을 상대로 비슷한 소송을 제기했는데 아직 1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NC가 당장에 실익이나 결과를 보고 이 소송을 걸었다고 보긴 어려운데 소송 그 이면에는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까? 네, 앞서 보여드린 자료에 답이 있습니다. 결국엔 매출인 건데요. 오늘은 2위지만 출시 초반에는 아케이지 워가 1위를 하기도 했고 지금도 리니지 2M보다 돈을 더 잘 벌고 있습니다. NC로선 위기감이 클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전문가들은 NC가 소송의 결과와 과정은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이 카카오게임즈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유저 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인터뷰 보시겠습니다. 1등을 해버렸잖아요.
이건 내버려둘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유저가 빠졌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아키웨이지 매출이 자기의 매출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기업의 비즈니스 입장에서는 이건 화가 나는 거죠. 네, 실제로 증권사들은 NC소프트의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4%, 77% 급감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조금 나아지는 2분기 역시도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영업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죠. 이에 대해 아케이지 워로 유저들이 많이 옮겨간다면 더 큰 실적 타격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즉 웬만해선 업계 관례상 두고 볼만도 한데 NC가 소송까지 건 것은 이 실적 둔화에 대한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업계에선 이번 소송으로 NC가 아케이지 워로의 유저 이동을 막고 추후 소송 과정에서 양사 간 화해 및 합의에 이르며 손해를 일정 부분 보전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 실적이 쪼그라들고 있는 NC 입장에서는 좀 속이 상할 수도 있겠습니다. 답답하니까 경고의 의미로 소송을 제기한 건데 박 기자, 그렇다면 카카오 게임즈의 현재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주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아케이지 워가 출시된 21일 기점으로 카카오 게임즈 주가는 오름세를 보였고요. NC가 소송을 접수 이달 5일부터 조금 출렁이긴 했지만 4만 원대 주가 다시금 회복한 모습입니다. 즉 타격이 크게 없었습니다. 또 앞서 보셨듯 리니지를 위협할 정도로 매출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증권가에선 카카오 게임즈 2분기 실적 반등 예상하고 있습니다. 즉 이번 논란의 승자는 퍼블리싱 업체인 카카오 게임즈뿐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아케이지 워의 개발사는 엑셀게임즈고요. 카카오 게임즈는 퍼블리싱 업체인데요. 이번 논란이 더 크게 이슈가 된 건 이 게임을 만든 엑셀게임즈의 대표가 이 리니지 개발 주역인 이른바 리니지의 아버지로 불리는 송재경 대표라는 점 때문입니다. 이 표절 의혹으로 송재경 대표 이미지는 크게 실추가 됐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소송을 걸었다는 점에서 NC 역시도 업계 평판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카카오 게임즈는 매출 신장과 또 홍보 효과까지 누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인터뷰 보시죠. 투자자들은 이 도덕적 논란은 따지지 않아요. 이게 소송을 들어가면 대략 한 짧아도 5년이에요. 5년 동안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NC도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송재경 관계도 그렇고. 오히려 그리고 이번 논란을 통해서 많은 게이머들이 알게 됐잖아요. 그럼 그 광고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적, 도덕적 이슈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비즈니스 관점에서 볼 때는 카카오 게임즈는 대성공이에요. 윤리적, 도덕적은 아니지만 돈을 버는 건 카카오다. 좀 씁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NC의 이번 소송이 이제 장기적으로 그 NC의 저작권 범위에 대한 법적인 평가를 얻으려는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고요. 누가 봐도 이제 리니지를 따라한 게임이 많은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게임업계 내부에선 이 참조와 모방은 경계가 너무나도 모호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개발자 커뮤니티가 자정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매장되거나 지탄을 받는 게 사실상 제일 크리티컬하다는 거고요. 법조계에선 게임사들이 표절의 기준에 대한 공감대를 먼저 형성을 하고 기준을 세우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관련해서 임상혁 변호사 인터뷰 듣고 오시죠. 게임도 보호는 된다라고 판결을 냈는데 그 판결은 어떤 원칙을 얘기했을 뿐이고 그럼 그게 어느 정도 갔을 때 이게 같은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아직 나와 있지 않아서 지금 이런 판례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만들어져서 보충을 해가야 되는 그런 시점인 거죠. 업계에서 먼저 표절의 기준을 갖다가 먼저 설정하고 그걸 지키려는 모습을 보일 때 제3자인 법원에서도 그걸 존중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업계 전체적으로 표절에 대한 기준이 만들어지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정부 차원에서도 저작권 보호원 등 이 저작권 관련 기관을 지원해 제도화에 힘써야 한다는 제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NC의 이번 소송이 게임업계의 백기기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산업부 박혜린 기자였습니다. 화물차를 대신할 운송수단으로 철도 물류를 되살리겠다는 정부의 청사진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물류의 1.5%에 불과한 그것도 수십 년간 방치돼 온 철도 물류가 되살아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전효성 기자입니다. 지난 6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가 시멘트 대란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 시멘트를 나르는 물류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장기 구조적 문제라며 철도 물류 대책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운송 기사들이 원활치 않거나 그런 부분도 좀 있나요? 운송이 화차 문제도 있지만 공수단의 총량 제한에 대해서 그게 뭐 아주 장기간 구조적인 문제니까 이걸 좀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단기적인 수급 문제하고 우리 장기적인 구조적인 문제는 우리 같이 의논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좀 대책들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 원희룡 장관은 취임 후 철도 현장 곳곳을 찾으며 철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때문인지 국토부는 최근 철도 물류를 5년 뒤 2배 수준까지 높이겠다는 야심찬 포부도 밝혔습니다. 문제는 철도 물류 활성화 방안에 현실성이 있냐는 겁니다. 국내 철도 물류의 핵심 기지인 의왕 ICD. 원희룡 장관은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 당시 이곳에서 화물차를 대체할 운송수단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30년 전 철도청은 늘어나는 육로 운송을 철도 운송으로 대체하겠다며 이곳을 만든 뒤 주요 물류기업에 30년 점용 허가를 내줬습니다. 현재 CJ 대한통운, 한진 등 물류기업들은 3.3제곱미터당 연간 7에서 8만 원 수준의 이용료를 내고 사용 중입니다. 이들 기업이 다시 외부 업체에 주차장 1개면을 빌려주며 한 달에 13만 원을 받는 걸 감안하면 일종의 특혜나 다름없다는 지적입니다. 그렇다면 의왕 ICD는 철도 물류 활성화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을까? 한국경제TV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1993년 32만 컨테이너였던 의왕 ICD의 철도 물류량은 2021년 30만 5천 컨테이너로 줄었습니다. 30년간 물류량이 크게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철도 물류는 4분의 1 수준으로 퇴보한 셈입니다. 더 큰 문제는 올해 6월이 물류업체의 의왕 ICD 30년 점용 계약이 끝나는 시점이지만 계약 기간을 놓고 코레일과 물류기업 간 갈등이 있다는 점입니다. 물류기업들은 의왕 ICD 입주 초기 1, 2년의 시간이 소요된 점을 언급하며 이만큼의 유예 기간을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점용 계약 만료가 2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다음 입주 기업을 모집하는 입찰 공고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 6월까지가 마무리인데 그 화주들은 한 2년 정도 더 점용했으면 하는 의왕 ICD 맨 처음 개장이 저보다 좀 한 1, 2년 정도 늦게 개장을 해서 국토부가 철도 물류 활성화를 위해 도입하겠다는 장대 열차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대 열차란 기존 33량인 화물칸을 50량까지 늘린 것으로 KTX보다 2배 정도 긴 화물용 열차입니다. 한 번 오갈 때 17량에 해당하는 화물을 더 실어 나를 수 있으니 철도 물류의 효율성도 높아진다는 게 국토부의 구상입니다. 문제는 기존 철도 승강장이 33량을 기준으로 설계돼 있어 50량 열차가 서기엔 턱없이 짧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철도 승강장을 길게 개량해야 하는데 예산에 권한을 쥔 기획재정부는 이 사업을 이미 수차례 반려한 바 있다는 겁니다. 철도 물류의 효율성이 낮아 추가 비용을 투입하는 게 돈 낭비에 가깝다는 이유로 풀이됩니다. 대륙철도가 연결이 되고 이랬을 때는 장대 열차가 필요하지만 그럼 있잖아요. 그만한 물량들이 있습니까? 지금도 물량이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물량 확보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지 그걸. 국토부와 코레일은 장대 열차 도입에 필요한 예산과 관련해 기재부와의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기재부의 예산 심의를 넘지 못한다면 코레일 자체 예산을 써서라도 승강장 개량을 추진하는 게 국토부의 입장입니다. 코레일은 지난 2015년부터 7년 연속 적자를 이어오고 있는데 이 기간 누적 적자액만 2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물류 부문 적자만 7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자체 예산을 들여 추가 시설 투자에 나선다는 건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의왕 ICD와 기존 철도 물류 시스템부터 효율화 작업을 거친 뒤 신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육로, 도로를 배분리한 다음에 남는 걸 철도로 하다 보니까 철도가 안 되는 거거든요. 철도로 많이 가는 회사는 그 점용료를 낮춰주고 대폭, 철도를 안 하는 CJ 대한통운이나 한진이나 이런 데는 대폭 올려가지고 이제 나가게 만들어야지 고객을 차등하는 거죠. 철도 화물 분담률을 전체의 18.5%까지 올리겠다. 2020년까지 철도 화물 비중을 10%까지 높이겠다. 지난 12년간 여러 차례 지켜지지 못한 국토부의 철도 물류 활성화 다짐, 이번에는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전유성입니다.
K-방산 열풍의 한 축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주가가 오늘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방산 항공주인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와 비교할 때 지난 1년간 주가 상승률은 6배 넘게 높았습니다. 송민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오늘 종가는 전 거래일보다 5.7% 오른 11만 7,300원으로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무려 131% 상승했습니다. 반면 또 다른 방산주인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이 기간 주가 상승률이 21%에 불과했습니다. 1년 전 비슷했던 두 기업의 주가 행보는 1년 뒤 2배 넘게 벌어졌고 주가 상승률은 무려 6배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내 방산주가 주목받은 것과 맞물려 최근 한화의 방산 부문 사업 재편이 마무리된 점이 이 같은 주가 상승의 차이를 불러왔다고 분석합니다. 글로벌 안보 상황이 위협이 계속 상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무기 체계에 대한 수요가 계속 높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카이나 거의 동일한 상황인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부터 주하나에 있던 방산 부분이 이렇게 합병되는 효과로 인해서 아예 다른 회사가 좀 되는 그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었던 측면이 있는 걸로 보이고요. 앞으로 주가 상승 속도도 하나 에어로에 더 가속이 붙을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는 모습입니다. 이달 초 통합 출범한 하나 에어로의 1분기 영업이익이 1년 전과 비교해 60% 넘게 늘 것이란 전망과 함께 대우조선해양 인수작업도 막바지에 이르면서 육해공 모두를 아우르는 통합 방산 기업 탄생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들도 적극적인 매수 행보에 나서면서 올해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지분율이 가장 많이 늘어난 기업에 한화 에어로가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3월에 목표 주가 상향에 나섰던 증권사들은 추가로 가격 전망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4월 들어 신한투자증권은 실적과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하나 에어로의 목표 주가를 기존보다 15% 올려잡은 13만 8천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한국경제TV 송민아입니다. 네, 국내 식자재 유통 1위 기업 CJ 프레시웨이 주가가 연일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입니다. 국내 주식시장 큰손인 국민연금도 올해 CJ 프레시웨이 주식을 매도한 상황인데 주가 부진 요인과 돌파구는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산업 2부 김예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던 CJ 프레시웨이 지분율이 1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국민연금의 CJ 프레시웨이 지분율을 보면요. 2014년 5%를 넘긴 뒤 2016년 13%까지 올랐다가 이후 5% 안팎은 좀 꾸준히 유지를 해왔는데요. 네. 올해 이제 보유 중인 지분이 3.98% 수준입니다. 이렇게 4% 아래로 떨어진 게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예, 그러니까 CJ 프레시웨이 주가를 좀 보니까 1년도 안 돼서 40% 가깝게 하락하면서 하락폭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국민연금이 매도를 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주가가 반등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는 시각이 맞겠죠? 네, 맞습니다. 증권가 일각에선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지난해 영업이익이 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더라고요. 그럼에도 주가 반등 모멘텀이 안 보인다는 분석일까요? 네, CJ 프레시웨이는 이제 식당, 호텔, 병원 등 거래처만 3만여 개인 국내 식자재 유통 1위 업체입니다. 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한 부진을 좀 털어내면서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요. 당초 회사가 제시한 경영 계획을 좀 뛰어넘는 수준의 실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장의 기대치가 더 높았다는 데 있습니다. 증권업계 이야기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 실망스러운 실적 때문에 주가가 좀 실적 성장과 좀 괴리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부분에 좀 의미를 둘 수도 있었을 텐데 시장 기대치를 크게 못 미쳤나 봐요. 네, 증권가는 지난해 CJ 프레시웨이에 대해 연간 1,200억 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기대했었는데 그보다 좀 부진했다는 겁니다. 네. CJ 프레시웨이가 최근 몇 년간 단행한 사업구조 개편의 효과가 실적으로 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통상 CJ 프레시웨이는 기존의 축산 사업 등 적자 사업의 재고를 좀 처리하는 과정에서 4분기에 감익이 발생했었는데요. 지난해는 이런 변수가 사라지면서 기대감이 더욱더 올라왔습니다. 네. 그런데 4분기에 신규 물류센터 가동 비용과 직원 보상비 등 일회성 비용이 좀 발생하면서 영업이익이 다소 준 겁니다.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만큼 4분기 영업이익이 좋지 않다 보니 주가가 또 빠지는 양상이 계속돼 왔고요. 또 실적 부진에 대한 좀 회사 측의 설명과 소통이 부족했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입니다. 또 게다가 재무 건전성도 주가의 발목을 좀 잡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재무 건전성 부분이라고 하는 거면 재무 건전성 개선 속도가 더디다, 이 포인트일까요? 네, 맞습니다. 실제 유동부채도 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네. 부채 비율은 코로나가 극심했던 2020년과 비교하면 다소 개선된 수치지만 지난해 더욱 좀 높아졌습니다. CJ그룹 내 재무통인 정성필 대표가 부임하면서 수익성 강화를 좀 최우선 전략으로 삼았는데요. 2년 차인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을 좀 크게 늘리긴 했지만 안정적인 수준까지는 개선되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또 경기 침체에 따른 외식 경기 둔화 우려감이 큰 것도 주가를 좀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 외식 산업 경기 지수가 지난해 3분기 코로나19 이후 최고치를 좀 기록하고 다소 완화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해 기준 식자재 유통의 매출 비중이 76% 수준으로 이렇게 좀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외식 경기 침체 우려에 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에 따라 올해 영업이익 예상치도 지난해 기대했던 수치 정도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크게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들어보면 업황도 좀 얼어붙는 데다 재무 건전성 부분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좀 해결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렵고 남은 건 또 실적인데 실적에서 이렇게 확실한 돌파구를 찾는 게 어려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떤 식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네, 지난해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좀 냈다고 해도 매출은 이제 2019년 3조 원을 넘은 이후에 성장에 좀 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CJ 프레시웨이는 솔루션 사업을 좀 신성장 동력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 솔루션 사업은 CJ 프레시웨이가 식자재를 공급하고 있는 고객사에 신규 브랜드랑 메뉴 등 컨설팅을 좀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올해 이 솔루션 서비스의 영업을 좀 강화하고 대상을 전체 프랜차이즈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신사업이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기존 프랜차이즈 고객사와의 관계를 조금 더 끈끈하게 이어가고 신규 수주를 위한 경쟁력 확대, 이런 측면이 좀 강하거든요. 예. 이런 부분이 기존 식자재 유통 사업과 시너지를 좀 내야 하고 또 시장 점유율이 좀 확대되는 등 이제 매출 성장에 있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게 관건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올해는 또 재무 건전성 재고 작업에 대한 시장의 기대도 좀 큽니다. 회사 측은 현금성 자산 등 유동성을 좀 여유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차입 의존도를 줄이면서 재무 건전성을 예년보다 좀 높이겠다는 목표인데요. 올해 초부터 회사채 700억 원을 상환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좀 재무 구조 개선에 적극적인 모습도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산업 2부 김예원 기자였습니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국내 10대 대형 건설사의 올해 1분기 아파트 공급 물량이 1년 새 반토막이 났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금리 급등으로 거래량이 줄고 미분양이 늘면서 건설사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몸을 사리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국내 10대 대형 건설사의 올해 1분기 민간 분양 물량은 지난해 1분기보다 45%나 감소했습니다. 건설사들이 지방을 비롯한 수도권 공급 계획을 대거 백지화하면서 3, 4년 뒤에는 주택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불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명품 브랜드 샤넬이 신세계그룹의 통합 온라인 플랫폼 SSG.com에 입점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샤넬이 상대적으로 중저가로 분류되는 뷰티나 화장품 제품을 제외하고 이커머스 플랫폼에 직접 입점해 고가의 시계를 판매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그동안 철저히 오프라인 위주로만 명품 제품을 판매해온 샤넬이 국내 이커머스 업체와 손을 잡은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샤넬이 세계 최초로 SSG.com을 선택한 것은 글로벌 큰손으로 떠오른 한국 명품 시장의 달라진 위상이 반영된 것이라는 내용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